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 내주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이죠. 어제 이제 2월 마지막 날을 보냈는데 2월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고 금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13회차, 그렇죠? 13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14회차 수업에 이어가지고 그 플러스 범위까지 좀 깊게 나가려고 이렇게 특별 수업, 3일절 특별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26년 3일절 107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3일절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까 이제 영화 한거 일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보았는데 우리 수업 시작은 이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시는 이제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이에요. 하이클래스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밑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인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앞장을 서리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라고 하는 1930년대 이렇게 발표되었었던 시문의 작품입니다. 광복이 얼마나 그 당시 일제감정기 때 우리에게 절실했는지 자신의 피부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칠 정도로 기쁨의 순간이 도래하길 바라는 그런 의지가 그리고 바람, 소망이 정말 잘 느껴지는 작품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제감정기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국권비탈 과정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3회차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끝났었던 부분이 1897년 광무개혁을 통해 가지고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 1895년에 전쟁이 하나 끝났는데 어떤 전쟁이었을까? 바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었었지. 조선의 종주권을 놓고 두 나라가 대립했었어. 이 대립했던 사건은 동학농민운동이었었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또 우리가 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청의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상륙을 하면서 그 전에 무슨 조약 맺었어? 1884년 갑심정변 때 무엇을 맺었었지? 맞아요. 텐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시 상호 알리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인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제 조정해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낼 때 일본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군대는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미 전주에서 하약을 맺었는데
전조하약을 통해 가지고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나게 되자 청나라는 다시 아산만으로 퇴각을 하려고 했어요. 아산만으로 퇴각하는 그 청나라의 군대를 누가 선제 공격했다 그랬지? 일본이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어. 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어요? 아시아 중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했었던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19세기, 20세기는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20세기에 가까운 19세기 후반이잖아, 얘들아. 그치? 이때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다른 나라의 이권을 냠냠쩝쩝 갈취를 했단 말이죠. 그쵸? 우리는 그 조약을 조일수호조규와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조청상미수륙 무역장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조금씩은 알아두었었지.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조약 맺었던 그 사례들 뿐만 아니라 청나라도 이미 1840년에 아편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서유럽, 프랑스, 영국의 이 식민지 절차를 밟았었잖아. 그치? 이 청나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청나라의 홍콩을 영국은 하장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2차 아편전쟁 때는 조약을 중재했었던 러시아마저도 청나라에게 연해주를 할양할 것을 베이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게 되었었잖아요. 그쵸? 자, 청일전쟁에서는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약 2억 량에 달하는 일본 국민들의 총소득 70%, 1년 중에 이 국민 총소득의 70%면 굉장한 금액이고, 그리고 청나라 기준으로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그 세율의 2.5년분에 해당했다고 해. 굉장히 큰 금액이지. 그렇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 배상금 요구와 더불어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바로 랴오동반도. 랴오동반도를 요구했단 말이야. 할양할 것. 자, 이 요동반도를 할양할 것을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딱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딱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맞아요.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어.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청나라한테 다시 요동반도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 그게 바로 러시아. 근데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유럽의 강대국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서구 열강,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그래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3국이 간섭을 하죠. 다시 돌려줘! 라고 간섭을 했어. 그래서 러독프 3국 간섭, 요동반도 반환했네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일본한테 엄청난 진짜 치욕과 굴욕을 맛보게 해줬었던 사건이었었지.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 분노가 들끓고 있었을 때 청나라에게 받았었던 배상금으로 일본은 이 군비 확장, 나라의 군혈을 정비하면서 더욱 강한 국가의 힘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야. 자, 그로부터 딱 10년 뒤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었던 것은 1894년이었잖아. 자, 그로부터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900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0세기에 접어듭니다. 1904년 2월 8일 인천 앞바다에 있었던 러시아의 배를 일본이 선제 공격하게 되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러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전쟁, 오케이? 자, 러일전쟁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1902년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이 일본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랑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그 조약이 첫 번째,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요. 영국은 어디를 식민지배했었는지 기억나? 300년 동안 식민지배한 나라가 있었는데? 맞아. 인도를 300년 동안 식민지배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청에 대한 영국이 여기 인도가 있으면 인도 옆에 중국 있잖아? 동남아시아 사이에 두고 이제 옆에 청나라가 있잖아. 그래서 야, 청나라는 우리가 너네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청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일본, 너네들은 뭐야? 우리는 조선이야. 그래? 그럼 우리 상호 동맹이야? 서로의 식민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종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건드리지 않고, 서로 종주권을 행사할 때는 상호 인정하고 돕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1차 영일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왜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두 가지 조약이 있었잖아요. 거중조정과 하나 더. 관세부가. 이 조약이 두 개 있었는데, 거중조정은 실제로는 그냥 유명무실. 이름만 존재했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사이에 체결했었던 게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그리고 일본은 어디를 식민지배한다? 그렇지. 우리 한국, 조선을 식민지배한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밀 약속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영국에 있는, 영국도 섬나라니까, 일본도 섬나라고 영국도 섬나라잖아. 영국은 해상 강대국이었었단 말이야. 영국의 강력한 군수 문질자들을 이제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서 일본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는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남하하고 있었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절경의 한반도, 우리 조선이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866년에도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한테 러시아를 좀 막아달라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거절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발발했었던 병인 박해 사건도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그래도 나름 우리는 조선이랑 좀 친해지는 관계인데, 실제로 이제 고종의 아내였었던 민비, 이 민비도 러시아의 이 외교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막 키도 크고 말이야, 슬라브족들 굉장히 막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훤칠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매너까지 있어. 청나라는 민비가 개인적으로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청나라에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베이징 군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베이징 군벌이 이제 점점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 내정 간섭을 계속 심화하게 되면서, 무슨 말 있으면 야 조선아, 좀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좀 계속 간섭을 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위안스카이가 조정에서 이제 궁궐 안에 있는 궁녀를 막 희롱하기도 하고, 막 진짜 난폭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다가 러시아 외교관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매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비가 살아있을 무렵에 1895년 을미년에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괜찮은데 하는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조금씩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해. 대표적인 사건이 용안포 정령이었어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절영도를 조차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딪히는 거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이권을 키워가려고 했었는데, 이 러시아도 지지 않고 점점 따라오니까, 일본 입장은 아니 청나라랑 전쟁 이기니까 요동반도도 할양인데 할약이라고 적었네요. 자, 할양하는 것도 간섭을 하더니 이번엔 조선도 간섭이야? 뻥! 하고 일어난 게 러일 전쟁이었었던 거지. 자, 러일 전쟁은요, 생각보다 장기화됐어. 2월 8일에 일어났다 그랬었잖아. 그치? 연초죠. 그쵸? 연초인데 1905년까지 지속이 돼요.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는데? 그치?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사실 일본 옆에는 미국과 일본이 옆에서 열심히 푸시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로마노프 왕조, 이 니콜라이 2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배상금을 받아서 이걸로 엄청난 군수 시설들과 군수 물자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 생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 어차피 너네들 이 전쟁은 지나 이기나 그렇게 너네들한테 큰 타격이 없는 전쟁인데 굳이 할 필요 있을까?
괜히 시간만 더 끌지 말고 빨리 그냥 전쟁 끝내는 게 낫지 않아? 결국에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항복하면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뭐 맺는다 그랬었지? 그렇지, 조약을 체결한다 그랬었지.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1905년. 사실상 일본은 러시아의 이 요동반도와 관련했었던 그 굴욕을 러일 전쟁에서 되갚아 준 거지. 그러면서 포츠머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츠머드 조약에서는 이제 조선에 대한 종주권,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본이 러일 전쟁이 빡 발발했었잖아. 그치?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됐을 때 일본은 또 우리나라한테 조선아 빨리 나 좀 도와줘. 너네 러시아가 지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낫지.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일 전쟁이 2월 8일에 발발했을 때 그 직후에 우리한테 막 빨리 조약 좀 맺자. 라고 한단 말이야. 2월 8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의 2월 20일 진짜 며칠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바로 체결하는 조약이 있었으니 그 조약이 바로 이거는 러일 전쟁에 대한 결과야, 얘들아. 바로 여기 옆에다가 러일 전쟁에 대한 결과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 발발했을 때 우리랑 체결했었던 조약 따로 적어주세요. 자, 1904년 2월 23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서로 한국과 일본이 의정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쟁 중에 일본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전쟁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배를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그랬지.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필요한 요충지를 일본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 전략상 요충지를 우리나라 국토에 있는 군사 전략상 요충지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요충지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요것부터 우리가 벌써 화가 나는데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일본의 충고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나 외교적으로 일본이 이제 충고를 하면은 알겠어 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충고를 받아들일 것. 그래서 충고권. 일본이 충고하는 대로 우리가 국정을 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이제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의 동의 없이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외교권을 제약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이윽고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한일 협약.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한다라는 조약이었었는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1904년 8월에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일본이 이제
아무래도 조선이 말이야, 정치적으로 조금 근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뛰어난 고문들을 파견해 줄 테니까 그 고문들이 하자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고문 정치를 주장했어요. 고문 정치. 이때 이제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었었던 메가타라는 사람이 이후에는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재정고문 메가타. 예, 재정고문이었었던 메가타가 이후 이제 화폐 정리 사업. 우리가 이제 백동화라고 이제 동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은이랑 비슷한 동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동전들이 모양이 다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랐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전들을 갑전, 을전 이렇게 병정 나눠가지고, 갑전이면은 새로운 화폐 하나로 이제 정리한 화폐랑 100% 교환을 해주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모양에 하자가 있으면은 50%, 때로는 내가 동전을 가지고 있지만 바꿔주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게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는요, 외교 고문도 파견을 했었는데, 이 외교 고문 바로 스티븐스입니다. 이 스티븐스 친일 미국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었었던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미국에서 드디어 을사늑약을 체결했네. 을사늑약을 체결한 건 진짜 조선한테 잘한 일이었어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해. 그래서 이제 이에 당연히 우리 앙심이 들지 않겠어요? 뭐 우리한테 좋은 조약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친일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스를 장명환 선생님이랑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저격을 해가지고 암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제 1차 한일 협약까지 적으셨나요? 정리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이후 여기를 일부러 비워놨어요. 이 이후에 이제 체결하게 되는 국외의 조약들은 여기다가 적고, 지금 여기 국외 조약이야 얘들아. 왼쪽은 국외, 여기는 이 이후에 또 체결했었던 일본과 체결했었던 우리 국내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국외 조약인데요, 첫 번째 가스라테프트 밀약. 가스라테프트 비밀 약속을 합니다. 상호 비밀 약속? 무슨 약속을 한다 그랬지? 일본인이 가스라다로가 뭐 한다고?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인 테프트는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서로 비밀 약속을 맺는 거야. 그래서 밀약인 거예요. 밀약, 비밀 협약, 비밀 약속이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2차 영일 동맹.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었고,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 러시아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포츠머드 조약까지, 시간 순서대로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시간 순서대로 적었다. 1905년 7월, 8월, 그리고 9월이죠. 7월, 8월, 9월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도 1905년, 가스라테프트 밀약 7월, 영일동맹 8월, 포츠머스 조약 9월,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츠머드 조약까지 체결이 됐네. 국제사회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대놓고 우리한테 이 권을 요구하겠죠. 그 조약이 바로 1905년. 우리한테 잊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 아니겠어요? 1905년 11월에 제 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고종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이 날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억울한 조약, 늑약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로 을사년에 체결한 늑약,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을사늑약은요,
1차와 한일 의정서 때 체결했었던 내용들이 더 강화되는데 일단 제약했었던 외교권을 이제는 완전히 박탈시켜버립니다. 외교권 박탈. 자, 외교권을 박탈시키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고종이 왕일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고종이 왕인데 고종이 직접 정치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통감이 정치를 운용한다. 통감 정치.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 통감이요? 총독부 할 때 그 총독 아니에요? 이 통감부가 일제감점기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통해 가지고 총독부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죠. 그쵸?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조선 총독부 1대 총독이요, 초대 총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야. 초대 총독은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지 마사다케고 초대 통감,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었던 그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야. 그래서 1909년에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를 저격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이때 을사늑약을 체결했었던,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 재판을 했었을 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살인죄로 재판을 하게 됐을 때 변호사도 일본인, 재판장도 일본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인이었었잖아. 그때 그 모습을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뮤지컬로도 많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 딱 재판하는 장면에서 누가 죄인인가 노래 부르잖아. 그때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시킨 죄, 이렇게 이야기해. 을사늑약. 그리고 1907년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이토에게 그 죄를 묻는단 말이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초대 통감입니다. 그래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통감부를 1906년에 이제 통감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었던 이토라는 인물이 초대 통감이 되는 것이고,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 3대 통감 데라우지 마사다케.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상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 국권을 제약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른 외국 공사들은 어떻게 될까, 다원아? 가겠지, 그치. 그래서 외국 공사를 철수시켜요. 외국 공사 철수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철수시켰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보세요. 을사늑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피탈당하는 일은 정말 억울한 일이었어. 어떡하지? 이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알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종에게 귀뜸을 해줬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로마노프 황제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이 니콜라이 2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만국 평화회의에 가가지고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1907년 우리가 비밀리에 이 고종이 비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비밀스럽게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로는 이준, 이휘종,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이 계셨고요.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장에 도착을 했지만 결국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 헤이그 특사는 입장하지 못합니다. 입장하지 못하자
정말 얘들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니야? 심지어는 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었다라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되면서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걸석 재판까지 이루어졌어. 걸석 재판이 뭔지 알아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란 말이야. 이들이 지금 국외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없는 이들에 대한 죄를 묻는 재판을 냈다고. 일본이. 어떤 형량을 내렸을 것 같아? 맞아요. 사형,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 이미 떨어진 이후였어. 그래서 귀국도 못하는 거야. 실제로 이상사 선생님은 이후에 이제 우리 여기 한반도 국경 위에 있잖아요. 그치? 간도. 이 간도에서 독립활동을 이어가시고, 이준 선생님께서는 지병이 도지세요. 나 같아도 이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그 질환이었었는데, 이준 선생님이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으셨는지 지병이 도지셔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게 이제 헤이그 특사야. 근데 일본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이놈들 말이야. 앞에서는 말 잘 듣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뒤통수를 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던 인물, 딱 봐도 누구야? 고종이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뿐만 아니에요. 미국인이었었던 헐버트 역시 이 을사늑에 하게 돼가지고 특사로 파견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일본은 분이 안 풀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순종을 왕위에 앉혔었단 말이야. 근데 왜 하필 고종의 자식들 중에서도 하필 순종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고종은 한번 이제 독살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인물이 순종이었어. 그때 이제 고종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데 고종은 딱 마시자마자 이게 뭐 지금 뭔가 달라. 느낌이 달라. 그래서 고종께서는 뱉으셨는데 이 어린 순종은 입에 이렇게 머금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죽다 살아나셨어. 이 치아가 다 빠지고 그 독 때문에 치아가 다 빠지고 근데 정말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PTSD잖아. 이거야말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내 밥에 독이 있었대. 여러분들 그 이후에 밥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의심할걸? 여기에는 독이 없을까? 여기에는 독이 없을까? 왜 하필 그런 순종을 왕이 앉혔겠냐? 일본은 순종적으로 앉혀놓고 어쨌든 정부는 누가 운영할 거야? 통감이 운영할 거야? 일본인이 운영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딱 허수아비처럼 앉혀만 놓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거야. 자, 고종 강제 퇴위까지 이해됐지? 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니 이제 일본이 더 담대하게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907년 체결했었던 정미 7조약. 기존의 조약을 체결했었던 대상인 고종과 다른 인물, 그러니까 순종이 즉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불러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 차관정치. 차관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정부에는 각 부마다 일본인 차관을 두어가지고 정치를 운용한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조선의 무엇을 장악하겠다는 거야? 내정을 장악하겠다는 거지. 우리나라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가지고 내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통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데
여기 2차 한일협약 때 체결되었었던 통감정치, 통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될 수 있냐면 고등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부여한다든지